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연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관계자 3명을 잇따라 소환하는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당 지도부로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 국민의당 관계자 3명이죠. 이준수 전 최고위원 그리고 당시 공명선거 관련해서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이렇게 3명을 내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유미 씨가 29일 날 구속됐죠.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과연 이유미 씨가 평당원인데, 국민의당 평당원인데 이런 엄청난 조작을 과연 혼자만 했겠느냐라는 게 지금 합리적 의구심의 주 핵심이에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이 단순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공명선거 추진단의 부단장인 김인원 변호사, 네. 그 당시 선거 당시에 이제 부단장이었죠.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의 수석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이런 쪽에 이제 수사를 좀 넓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은 아직 뭐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나름 이게 이유미 당원, 이유미 씨 혼자만의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게 너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의 그 윗선까지 이제 수사의 범위를 넓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떠한 그 진술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국민의당 이 조작 사건이, 제보 조작 사건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당이 나름 개입된 건지가 밝혀질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 후폭풍은 뭐 거의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물론 이유미 씨 구속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긴 합니다만, 이 사안은 단순하게 어떤 허위사실 공표 차원을 넘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거의 어떤 사안을 정치적으로 공작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후폭풍은 굉장히 클 것 같다. 역시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물론 엄청난 이 후폭풍이 있을 텐데, 일단 관심을 끄는 것은 내일은 이렇게 3명을 소환해서 조사합니다만 당시 이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들뿐 아니라 이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이 수사가 확대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역시 관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유미 지금 피의자가 이것의 진술 내용을 어떻게 진술을 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진술의 선상에 있는 모든 분들은 검찰 조사를 받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선거법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 걸리면 일단 5년 출마 금지가 일단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대선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제보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사건의 어떤 전말이 어떻게 판정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정계 전체에 커다란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다만 대선이라는 캠페인을 할 때는 물론 대선 후보가 있고 그 밑에 캠페인, 선거대책위원회부터 선거대책추진본부, 본부장 해서 방대하게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론 이슈를 전담하는 그런 어떤 선거 캠페인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누구에 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전에 이것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관여를 했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것이 밝혀지면 그거에 대해서 응당 책임은 당연히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또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 조사도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 어제 김관영 조사단장이 이 전화 조사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또 대면 조사를 한다고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밝혔거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금 6월 25일 날, 그러니까 6월 25일이면 뭐 며칠 안 됐잖아요. 네. 6월 25일 날 이유미 당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문자 메시지는 공개가 됐죠. 네. 단지 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답변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6월 25일 당일날 이용주 의원이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었죠, 선거 당시에. 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제 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보 조작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거거든요. 25일 같은 날이에요, 그게. 그런 듣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었느냐, 이 보고를 받은 날짜, 시기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지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알기 위해서 일단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이 안 전 대표를 이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네. 대면 조사를 아까 보도 보니까 오늘 한다고 네.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 그 했던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보도에.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선후 관계도 그렇고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5월 8일 날. 그러니까 이제 5월 5일 날 이 조작을 공개했던 게 5월 5일이었어요. 대선은 5월 9일이었고 그리고 5월 8일 날 그 보도에 의하면은 5월 8일 날 카톡을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전 네. 최고위원 그 카톡 내용이 있잖아요. 이 카톡도 보면은 상당히 의심을 갖게 해요, 현재로서는. 왜냐면 5월 5일 날 공개를 했고 5월 8일은 벌써 5월 5일이 지난 다음에 사흘 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유미 씨가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네. 국민의당은 망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유미 씨가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안 된다 하시니 미치겠다 이런 얘기를 카톡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윗선에 뭐가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구심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유미 씨가 했다면 이런 카톡 내용도 그렇고 또 소환되기 전에 이유미 씨가 안 전 대표에게 좀 이걸 잘 구해달라, 구속될까봐 두렵다, 뭐 이런 것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유미 씨가 혼자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소환되기 전에 또 이거 윗선이 다 지시했는데 이거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됐다라는 취지의 문자도 보냈다라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용주 의원은 검찰에서 이유미 씨가 혼자 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유미 씨 변호인은 그런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상위하니까 사실관계가 자꾸만 어긋나기 때문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대면 조사도 빨리 이루어지고 뭔가 안 전 대표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금 침묵이 오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일파만파 의혹을 증폭시킬까 봐 안철수 전 대표가 대단히 진중하게 대하고 있다라고는 이해는 갑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바로 안 전 대표에 관련된 일이었잖아요. 이게 조작된 일 바로 이것 때문에 선거 과정이 대단히 왜곡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5월 5일 날 그 조작 제보가 나갔고 5월 9일 날 선거 이루어질 때까지 며칠 있었으니까 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 지금 지난 대선의 가장 큰 네거티브 의혹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선거 과정 전체가 왜곡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뭐 자신이 알았다 몰랐다 이런 차원은 검찰에 밝히는 부분들이고 커다란 정치 과정이 잘못됐다는 걸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주 간절하게 듭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안철수 전 대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건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물론 지금 부득의 소치다. 그리고 당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다. 할 말이 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이유미 당원이 개입한 정도는 물론 제보 조작 사건이지만 네. 이 제보 조작 사건에 관여한 당의 인사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것은 검찰 조사를 들어봐야만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가 나오거나 검찰에서 사법 처리가 시도될 때 이때 또다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 책임자는 사실은 대선 후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데 대선 후보까지는 이것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그리고 부덕의 소치 이런 쪽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어떤 사과는 앞으로 해야 될 텐데 결국은 한 번의 사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멘트를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물론 당에서 지금 진상조사를 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까지 지금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서 조사 결과나 당에서 진상조사나 그리고 이것이 미진하면 국민의당에서는 특검까지 수용할 용의가 네. 있다. 이렇게 정면 돌파의 어떤 카드를 지금 받아들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전면전까지 지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은 정말 강한 어떤 사법 처리를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법적인 절차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이런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추이 이것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 이 안철수 전 대표를 대면 조사하겠다는 이런 방침은 밝혔지만 언제 조사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뭐 조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밝히지 않겠다. 주초에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중할 수밖에 없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안을 너무 이 사실관계 확인해서만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지금 우리 장 교수가 좋은 얘기 해줬는데 이게 사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굉장히 큰 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법적인 차원은 검찰이 조사해 나갈 것이고 사실관계를 당에서도 이제 조사를 해 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안철수 후보는 5월 5일 이전에도 안철수 후보 진영은 안 후보 캠프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그 특혜 의혹을 굉장히 주된 하나의 선거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활용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문준영 씨 특혜 의혹은 여러 네거티브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그 하나의 그 쟁점으로 등장을 했던 거란 말이죠. 결국 이 부분은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런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했던 거였잖아요. 급기야 이제 그 조작까지 갔던 것이고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사실 알았느니 몰랐니 이런 차원 말고 그건 검찰이 밝혀낼 거고 또 당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건데 네. 국민의당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 과정, 잘못된 선거 과정의 왜곡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사안이 일일이 시콜콜 제가 어디까지 알았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 후보였잖아요. 다른 그 정치 캠프의 그냥 단순한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하고 또 뭐 금년간에 발표가 있으리라고 봐요. 입장표명이 있으리라고 보고 전 뭐 제 개인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 사안을 알았으리라고는 거의 생각 안 합니다. 거의 뭐 전 거의 100%안 후보가 몰랐다라고 전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그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잘못된 정치 과정, 잘못된 선거 과정에 대해서 자신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이런 걸 막지 못했던 책임도 굉장히 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비판 아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네. 이 검찰 수사 후 필요하면 특검이라는 그 가혹한 검증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적어도 본인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리고 관계되지 않았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표명을 한 거라고 봅니다. 정치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관여가 일정 부분 돼 있는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유미 당원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검찰에서 진술된 것은 검찰만 지금 알 수가 있을 텐데 물론 뭐 내일 뭐 대거 출석해서 3명의 최고위원부터 해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애초에 원내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강력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당에서도 일단은 얘기를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숨길 이유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원칙적으로 다 밝혀서 있는 그대로 밝혀서 이거에 대해서 당이 석고되지 않은 모습 그리고 국민의당이 국민의당 나름대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일정 부분 임무를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 나름대로 진상조사위에 이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으면 당으로서는 앞으로 존재 가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번에 있는 그대로 다 밝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결자 해지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이번 사건이 미친 후폭풍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뭐 정계 개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일 경우 그리고 이 지도부까지 연관돼 있을 경우 이 두 경우에 따라서 후폭풍은 확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만약에 개입돼 있거나 연관돼 있다면은
그래서 과연 이러한 정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일상적인 네거티브의 정도가 과했다라는 거하고 네. 이건 이제 전제가 있어요. 이게 당의 이제 윗선이 이른바 개입돼 있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 얘기예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 잘 없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건 당이 공당이 어떠한 사안을 완전히 허위인 걸 알고 몫을 위조해가지고 변조한 거 아니에요? 범죄 집단이죠. 그건. 네. 그건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무슨 지지층 이반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박주선 의원도 만약에 그렇다면 당을 해체하겠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지원 전 대표도 목을 내놓겠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없어야 됩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전제를 깔 때 그 정당은 존재할 수 없죠. 그거는 뭐 아무리 지금 사입석이라 하더라도 의원들 스스로가 내년 지방선거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걸 지역구에서 지역구 가가지고 얘기할 명분이 없어요. 네. 그 만약에 그게 밝혀졌다면 그런 식으로 그건 뭐 그 다음에 단정 그 전제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워낙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정 전제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만약 그러한 그 전제를 깐다면 그 정당은 정당이 아닌 거죠. 그거는 뭐 모든 그 정당 당원이 알았던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당은 존재 가치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리고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 네. 지성. 네네. 네거티브와 흑색 성전은 사실은 뭐 최근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네. 시달리는 것을 봤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적이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엄격히 다스려야 되는 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이런 것들이 과연 정계 개편을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박지원 원내대표라든가 앞으로 안철수 후보 전 후보에 대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검찰 조사를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텐데 이것이 지금 이런 사건의 본질은 이것이 잘못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유미 당원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법적인 처분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정당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 결국은 이것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나가면 국민의당의 필요가 상당히 필요한데 국민의당이 의회에서 협치가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뭐 정말로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계속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을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끌고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은 검찰의 목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적 공세는 서로 우리는 특검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정말로 이런 것이 잘못 관련된다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에서 당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같은 야권의 한 손목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당 간의 갈등으로 이것이 파생될 가능성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당 간의 갈등은 결국은 의회에서 협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그리고 사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주는 것이 의회에서 협치도 살리고 그리고 정치가 앞으로 나가고 국민들이 개혁 입법을 통해서 또 수혜를 받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빨리 수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정권의 안정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도 바로 이런 어떤 스캔들이 터져서 지금 이것도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매듭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 교수님 방금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민주당이 흡수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셨는데 이 정계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지금 뭐 정의당보다 낮은 상황인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계 개편 가능성 그러면 정계 개편은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물론 과거에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거대 여당 그때 보수 정당이 거대 여당이었을 때 거대 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야권이 거대 여당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야권 통합이라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야말로 집권 여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2 야당인 국민의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계 개편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고 그 2년 뒤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지 네. 않습니까? 선거 직전에
야권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때 당시에 국정이 정말로 동력을 잃고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을 경우에는 그때의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를 이뤄서 시너지로 야당의 어떤 그런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당이 이것으로 지도부가 물론 여기에 개입했다면 당이 뭐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당의 문을 내리겠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걸로써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이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국당에서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민주당으로서도 인사정국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이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민주당으로서도 어느 정도의 전략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내각이 완전히 안정된 게 52일 걸렸어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주도 이제 3명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 지나고 하면은 50일은 분명히 넘는 거예요. 너무 내각이 좀 느립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권 때는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일종의 정권 교대라고 본다면 네. 이번엔 차원이 다른 정권 교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더 내각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난 이른바 슈퍼위크에서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의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흠결이 또 이제 제기가 됐어요, 많이. 네. 근데 이 청문회 결과 이 후보들을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란 말이죠. 권한인데 이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 누구 후보가 흠결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임명한다, 안 한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미.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의 정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 또는 변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의 여야 관계. 여야의 대립 정도 네. 이거고요. 또 국내 정치상의 여러 가지 또 정치적 환경도 있어요. 또 대외적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볼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 유리한 환경이에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하고 오늘 귀국하면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외 관계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또 여야 관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요. 바로 지금 제보 조작 사건 네. 때문에.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대단히 낮아요, 지금.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고 또 집권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아까 50% 가까이 화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갤럽 조사가.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 상황으로 볼 때 대통령 임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후보자의 흠결이 너무 대단히 컸기 때문에 임명하냐 안 하냐 이게 국민 여론이 어떠냐 이런 차원은 가장 기본적인 정치공학적 차원이고 그것보다 보다 본질적인 부분들은 제가 열거한 몇 가지 요인들 이런 네. 요인들을 미뤄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난주에 했던 3명의 후보와 이번 주에 할 후보들의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명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셨는데 방금 최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국내적으로 산적한 현안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현안을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외화 내빈이라는 말이 이제 역대 정권마다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한미 정상회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미국에서의 정상회담 성과를 국내 정치에 들어와서 네.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여야의 어떤 대치가 상당히 가파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80%라는 것은 취임 초기 그리고 탄핵을 극복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다시 그 뒤에 바통을 이어받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크다. 이런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상승인데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보면 여야의 협치 그리고 국정의 성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개혁 드라이브 이런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고공 지지율을 지금 야권이 소위 얘기하는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네. 이런 3종 세트라고 하는 이런 후보자들한테 대통령의 지지율을 써버리면 이 지지율을 일정 부분 쓰면은 결국은 국회에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1야당이 한국당이 여기에 빠지고 또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도 지금 민주당과 상당히 강경대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개혁입법 이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순간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 지지율이 언제까지나 80%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80%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의회에서 협치가 삐그덕거리고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이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오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미국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여야 대표를 같이 청와대에서 한번 만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미국 방미 성과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 정말 그렇게 원하면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이 원하는 것을 일정 부분 들어주겠다. 이러면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편성한 추경 이런 것을 전향적으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저는 가장 좋은 네. 모습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그냥 내가 임명할 수 있으니까 임명해 버린다. 그러면 의회에서 협치는 멀어질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한테 마이너스 될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추경이나 이 정부조직법을 청문회와는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좀 다르죠, 스탠스가. 근데 지금 협치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협치가 대단히 공허해요,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예 이 국정에 협조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는. 물론 청문회에 나온 후보들의 많은 흠결이 제기되고 있긴 있습니다만 추경은 작년도 했고 재작년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항상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국가재정법상의 그 대량 실업이나 경기 침체라는 항목도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대량 실업이나 경기 침체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이분을 저렇게 추경을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지난달 7일 날 추경을 국회에 보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래서 국민의당이 추경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치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주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협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공허하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정당 지지율이 지금 7% 5%밖에 안 나와요, 정당들이. 그런 정당들이 자신의 지지율부터 올릴 생각을 좀 해야지. 왜 저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에서 역시 지지율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모든 걸 지지율로 정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인데 그럼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그 추경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그리고 집권 세력이 당정청이 어쨌든 끝까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지금 얘기처럼 야당 대표와 만나서 얘기는 계속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를 임명 안 한다고 전 제1야당이나 다른 야당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뭐 지금 여러 가지 흠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뭔가 빨리 내각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빨리 개혁 드라이브 좀 걸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저렇게 국회 의회 상황에서 지금 입법도 하나도 못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저 상황 속에서 완전히 현재 뭐 정계 개편을 완전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제까지 야당이 발목만 잡힙니까? 분명히 야당이 계속 협조를 구하고 포용한 자세를 취하되 개혁 드라이브는 계속 해 나가는 게 그게 전 이 정부의 방향으로 봐요. 네. 그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가 김영춘 해양수부 장관 그리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26일 날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또는 그 김영록 후보자 다 통과 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통과가 안 되는 지금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가 야 3당이 공통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3명을 다 낙마시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그런 합일된 의견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훌륭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하는 모습은 이런 야당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진지하게 서로 만나서 한번 상의해보는 그런 모습이 물론 지지율이 7% 5%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총선은 앞으로 3년 뒤에 있는데 네. 3년 뒤까지 한국당이 제1야당이고 제1야당이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100% 거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국정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한국당 우리한테 끝까지 적이니까 반대하니까 너희들 말고 우리는 우리랑 같이 한 세력만 간다. 그러면 한국당에 107석 그리고 무소속도 있고 바른정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당들이 5%나 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야당이 같이 가는 것만이 의회 민주주의가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좀 지혜롭게 해야지 협치가 삐걱거리면 결국은 대통령이 손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청문 종구까지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